예, 이번에는 3단원을 할 생각 해야 되는데 전기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근데 그 처음부터 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전기 부분은 저희 자체 교육에서도 다루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전기가 음향에 있어서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 핵심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음향기기는 전기로 작동을 하고 일반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아날로그 어쿠스틱 소리가 아닌 이상 모든 음향 장비는 전기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음향에 대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하는 입장도 그렇고 받는 입장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팀한테 그냥 1대1로 교육을 할 때도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외워라라고밖에 굳이 안 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자세한 공식이나 이런 거는 음 그냥 쉽게 말로 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음 제가 보통 한 단원당 1시간 정도를 할애하려고 하는데 1시간 안에 이거를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일부분 한 절반 정도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을 좀 제가 음향을 공부하면서 전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전기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기가 막히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전기 기사를 한번 시험을 한번 따보려고 전기 기사를 따면은 전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독학으로 해도 꽤 어려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계산식도 막 나오고 해서 저도 사실 중간에 포기한 학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는데 저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가르치면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딱 얘기해서 그냥 설명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해할 정도밖에 안 돼요. 대충 그런 느낌이구나, 대충 어떤 거구나라는 걸 이해한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해하는 개념으로 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하다가 보면은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르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한테 사실은 가장 이 부분이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킵을 하고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리고 기본적인 부분 외에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모르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뭐 뒤에 공식 제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공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뭐 8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뭐 86페이지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로고 나오고 이제 뭐 공식 나오고 제가 설명하는 거 이 공식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로고 나오고 로고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뭐 특히 82페이지를 제일 제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어 제가 음향 상급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냥 얘기하다가 가끔 그 질문해 보면은 이거를 모를까 싶을 정도로 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문외한 그 정도 수준의 약간 지식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해서 기본적인 거랑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이제 예, 5분 지금부터가 거의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전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기에 대해서 교류랑 직류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전자장비는 전기가 있어야지 작동을 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이 전기가 있어서 작동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중고등학교나 이제 그 학과 시간에 전기나 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생각도 들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음악 들을 때 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들을 때는 항상 AA 건전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익숙한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충전을 해봤지 이 핸드폰의 전류나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직류 교류 뭐 이런 그 볼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예, 보시는 건 이제 보통 건전지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건전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기 이런 게 있는데 전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교류고요. 하나는 직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상 중에 직류랑 교류만 따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회수도 높지만 그 악플도 가장 많이 달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전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근데 일단 음향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면은 전기는 직류랑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특징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고 물론 교류도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있는데 교류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의 콘센트가 돼지코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꽂곤 작동하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직류 건전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어서 꼭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 연결을 해야지 작동이 되는 게 직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꽂고 저렇게 꽂고 방향 상관없이 꽂았을 때 작동하는 것이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류 같은 경우는 뭐 TV나 뭐 집에 쓰는 많은 제품들이 교류를 쓰게 되는 거고요. 직류라고 한다면은 보통 충전되는 거 뭐 그 배터리 같은 경우,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제 직류를 쓰죠. 직류를 쓰고 한마디로 충전해서 이동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 직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터리를 쓰는 부분들은 어,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직류를 쓰는 것들은 대부분 전압들이 좀 낮습니다. 뭐 핸드폰이 됐건 뭐 면도기가 됐건 그 이동식 제품들은 뭐 하다못해 그 뭐냐 미니 선풍기 같은 경우도 예 그것도 이제 보통 배터리가 적은 것들은 직류를 쓰고요. 뭐 컴퓨터가 됐건 뭐 전자레인지가 됐건 세탁기가 됐건 좀 힘이 센 것들은 다 교류를 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옛날 과거 돌아가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제 뒤에 영상도 있는데 한마디로 음질로 따지면은 직류가 좋아요. 직류가 좋은데 저희는 대부분 교류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험이나 노이즈나 이런 많은 것들이 직류에서는 별로 발생이 되지 않는데 교류 때문에 사실은 그 음향에 대해서는 뭐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교류 같은 경우가 변압이 굉장히 쉬워요. 직류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로 보냈을 때는 고유 전압으로 보냈다가 그거를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220V로 쉽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교류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뭐 여기 있는 컴퓨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기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음향에서는 교류는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뭐 건물들에서 노이즈 탄다라고 그러면 사실 전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근데 직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은 변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술적으로, 현재 기술적으로. 아니면 뭐 조금 비용이 들어가거나 해서 까다롭기 때문에 직류를 잘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경험하신 분은 아실 텐데 가끔가다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뭐 영상을 PPT로 연결할 때 노이즈가 노트북에 노이즈가 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가 그 LG에 되게 요즘 LG나 뭐 삼성이나 제가 얇게 만드는 노트북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왜 안 좋아하냐면은 그나마 예전에 좀 구형이나 좀 크거나 잘 나온 것들은 장비 연결했을 때 노이즈가 별로 안 타는데 요즘 노트북 중에 막 그 되게 막 양 줄이고 막 그람수 낮춘 다음에 이제 가볍고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접지를 안 하는 노트북들이 있어요. 그 노트북들이 잡음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잡음 너무 타면은 이게 그 노트북 전원 버튼을 빼버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배터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음이 안 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일부러 그거를 빼고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제가 노트북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연결되어 있으면은 잡음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들은 이제 교류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건 전기는 두 가지 종류, 직류와 교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건전지는 모델명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신 분 제가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요거랑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좀 작은 사이즈 건전지 요거의 모델명. 예. 이걸 제가 물어봤을 때 제가 갑자기 물어보는데 저희 애들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의외로 이거 모델명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이거는 AA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AAA, 3A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 좀 납작한 건전지는 LR44 뭐 여러 가지 뭐 LS23 230인가 뭐 이렇게 그 건전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음향에서 자주 쓰는 건전지들이 있어요. 최소한 AA나 3A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이 건전지 볼트수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지금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제 주위 사람들은 70%가 모르더라고요. 이거 건전지의 볼트수를. 제가 만나는 애들이란 거는 그 중고등학생들은 70%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전지의 볼트는 1.5V입니다.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은 한 가지 제가 그 말 나온 게 문제드리면 보통 가정용 전기는 2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2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기를 찍어 봤을 때 그럼 220이 나올까라고 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나오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가정용 전기를 찍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일 거예요. 참고적으로 보통 그 220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한 219나 뭐 218, 뭐 낮게 나오면 216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기가 220은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이제 가정용 전기 220에 맞춰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지 무조건 전류가 220을 항상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뭐 AVR이나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장비가 있긴 한데 그 장비를 제외하고 가정용 전기는 어쨌건 220보다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봇대에서 아니면 변압기에서 이렇게 전류를 가정용으로 보냈을 때 이 길이에 따라서 이 손실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압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자제품도 220에서 조금만 떨어진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200 좀 넘어갈 때까지는 그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교류 같은 경우도 좀 음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순차 전원기 이런 게 보면은 현재 지금 들어오는 전류의 전압이 떠요. 근데 사실 가끔 그걸 보면서 이제 현재 이 공간에 있는 전기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좀 낮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은 승합을 하던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전기를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힘이에요. 전기가 힘이에요. 음향 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전기인데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음향 기기 내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전기라고 했을 때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전기 단원에 있어서 전기가 중요하다, 교류 중요 얘기를 말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전기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교류냐, 직류냐, 전압이 지금 몇 볼트냐, 그리고 지금 이게 건전지가 몇 볼트냐. 이거 기본적으로 1.5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항상 또 1.5볼트일까요? 또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그럼 아니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도 이거를 체크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테스터기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테스터기가 저희 창고에 있나 보네요. 건전지를 처음에 샀을 때 테스터기를 찍어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듀라셀인데 진짜 공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들 뭐 1년 이내의 것들을 찍으면은 1.6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건전지를 보시면 건전지 같은 게 보통 뭐 칸이 있어가지고 건전지 쓸 때마다 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쓰면 쓸수록 1.6볼트에서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뭐 1.4볼트쯤 되면은 저희도 건전지 뭐 3칸 정도 있을 때 뭐 1.4, 1.5볼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건전지 칸이 2칸으로 됐다가 1.45쯤 되면은 건전지가 한 칸 남고 뭐 1.4 가까이 되면은 건전지가 뭐 떨어지면서 기기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건전지의 전력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기준점 1.5V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떨어진 거죠. 이 건전지도 만약에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1.4라고 하더라도 훨씬 그 전류가 셀 수가 있는 거죠. 직렬로 계속 연결하게 되면 한마디로 그 건전지의 기본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1.5V 기준이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1.5V보다 좀 높게 나온다. 그래서 전력이 떨어지면서 그 배터리 떨어지는 것처럼 그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을 확보를 못하면서 이게 건전지의 수명이 다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공연장에 AA 건전지를 씁니다. 무선 마이크에 쓰는데 저희는 보통 듀라셀을 써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싼 거 굳이 안 쓰는데 그 듀라셀을 쓰는데 저희가 인터넷을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건전지를 그때 한 400개인가 600개인가를 샀어요. 꽤 많이 샀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보통 쓰는 건데 제가 건전지를 계속 쓰다 보면은 이 건전지를 갈아 꼈을 때 몇 시간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그 데이터나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 건전지가 빨리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건전지를 했을 때 제가 뭐 6시간 정도를 쓰는데 한 4시간 정도 쓰니까 건전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뭘까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박스를 다 뒤져보니까 3년 정도 된 건전지를 저희가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샀을 때 최대 피해가 그거였어요. 3년 된 건전지를 사니까 전력이 저희가 찍어보니까 보통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5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듀라셀이고 인지도 있는 건전지긴 하지만 그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씩 전력이 떨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인터넷으로 싸게 잘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그 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건전지가 빨리빨리 떨어지니까 좀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돈을 주더라도 업체를 통해 가지고 최신 1년 내에 그 생산의 건전지를 하니까 1.63인가 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옛날 건전지랑 그 새로운 건전지랑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딱 켜놓고 이제 저희가 그 타이머를 재봤어요. 재보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옛날 구형 그 듀라셀이라도 3년 됐던 것들은 저희 무선 마이크 기준으로 뭐 4시간 반 정도 되니까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고 새로 샀던 것들은 6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차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에서 샀을 때 싼 게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배터리를 샀는데 왜 예전에 비해서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지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왜 빨리 떨어지지? 그냥 이거 싸구려인가 봐. 이거 뭐 옛날 건가 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향을 하는 사람은 현재 지금 배터리 그 평균 볼트가 몇 볼트인지 그리고 새로 샀을 보통 신규 볼트가 몇 볼트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전기에 대해서 교류 증류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 옛날 영상 잠깐 참고하시고요. 어쨌건 전기에 대해서 그 종합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면 사실 책에 그냥 다시 나온 얘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가 있는데 전기의 성질에 대해서 교류랑 직류에 대해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류의 성질이 어떤 건지 직류의 성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류가 어떤 특징이 있고 직류가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직류에도 이제 그 교류에도 위상 차이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전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항 관련된 거죠. 보통 임피던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가 스피커 보면은 이제 스피커에 그 옴수가 나오죠. 저항 값이 나오는데 그 저항에 따라서 이제 그 스피커의 막 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항도 그 직렬 연결이냐 저항을 그러니까 스피커의 직렬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 옴수랑 병렬로 연결할 때 옴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그 무대예술인 그 자격증을 볼 때 2급 봤을 때 실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뭐 스피커 옴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류가 있었을 때 이걸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그게 실기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전기를 잘 모를 때라 왜 이런 게 필요하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피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분장실 쪽에 스피커 설치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제가 해요. 제가 막 계산하다가 한 앰프당 한 채널당 뭐 스피커를 두 개를 연결해 세 개를 연결해 가지고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그 저항값을 보니까 세 개까지 병렬 연결을 했을 때는 앰프에 무리가 가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설치할 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두 개만 설치를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인 거죠. 저항이나 이런 것들,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했을 때 앰프에 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계산을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만약에 제가 그 전기된 지식이 없이 스피커 한 개에다가 연결해서 링크 걸어가지고 연결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연결했으면은 앰프가 탔겠죠.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은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 저항값 때문에 한 두 개 정도만 연결하면 되겠구나라고 그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옴수가 맞으니까 4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겠네. 이거에 대한 것들. 뭐 나중에 앰플 때 얘기했지만 이건 하이 임피던스니까 이건 스피커 여러 개 연결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항을 어떻게 계산하고 뭐 직렬 병렬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78페이지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 보통 음향하신 분들은 가끔가다 그게 있어요. 그 모니터 스피커 보면은 입력이 있고 수루가 있어가지고 이걸 링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무작정 많이 링크가 가능하다고 해서 많이 링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끔가다가 그 교회나 이랬을 때 앰프가 터져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앰프가 터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앰프가 터졌다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기 뭐 예를 들어서 콘센트 하나에다 여러 가지 쭉 연결해 가지고 그냥 두꺼워진 내려갔어요. 뭐 이런 거예요. 애초에 연결 자체를 너무 과부하로 해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앰프가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 쓰다 보니까 앰프가 자기 성능 이상을 계속 쓰다 보니까 앰프가 이제 타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앰프가 탔어요. 이거 뭐 고장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이전에 엔지니어가 이 교류나 직류냐 전류에 대해서 사실 안다면은 그런 계산들을 미리 했겠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전기가 그래요. 사실은 그 전기가 음향에 있어서 음향의 한 학문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전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막 정리를 해서 딱딱딱 이거야라고 해서 제가 전기는 DC, AC가 있고 막 해가지고 해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가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전기의 종류 뭐 RMS 이런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외우고 공식 같은 거 외우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왜 이 부분을 그냥 외우라고 하는 포기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는 분명히 나오고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포기하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무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해할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건데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이쪽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이 시간에 드리는 것만큼 차라리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효율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면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공식 같은 것들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리 10배 차이는 dB가 뭐 10dB다 뭐 이런 것들 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내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가 있다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86페이지 보시면은 뭐 따라서 전력의 2배는 3dB인데 전압의 dB는 6dB가 된다 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똑같은 90dB에 90dB 스피커가 있을 때는 93dB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그 옛날에 그 문제가 기출 문제 중에 한 2, 3년 전에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뭐지? 스피커 똑같은 90dB의 스피커가 있을 때 전압이 2배가 되면 몇 dB가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간과를 하고 저희 애들한테 무조건 그 전압 얘기는 안 하고 스피커 2개가 있으면은 6dB 뭐 3dB가 올라가 무조건 2개는 3dB가 커지는 거야라고 이제 사실 주입식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서 애들이 거기서 헷갈린 거예요. 전압이 2배는 그러니까 전류 그 얘기는 사실 전류에 대해 했던 얘기거든요. 전류가 2배였을 때 그 2배였을 때 3dB가 올라가는 건데 그 3년 전인가 기출 문제에서 전압이 2배가 됐을 때는 몇 dB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6dB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류가 2배였을 때 똑같은 스피커가 2개였을 때는 3dB가 되는 게 맞는데 전압이 2배였을 때는 공식에 따라서 6dB가 됩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역자성 법칙에 의해서 1m의 거리에 있어서 뭐 그 90dB라고 했을 때 2m의 거리가 2배가 되면은 마이너스 6dB가 된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류나 아니면 뭐 그 간단하게 똑같은 스피커가 2개 놓여져 똑같은 위치에 2개가 놓여져 있을 때라고 한다면은 3dB가 올라가는 거고요. 전압이 2배라고 그러면은 6dB가 올라가는 거고요. 거리가 2배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6dB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외워뒀다가 이거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약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87페이지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한마디로 기준점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편하시려면은 똑같은 길이가 있을 때 이걸 센치로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인치로 얘기를 하시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1인치가 2.5cm 정도라고 했을 때 똑같은 길이를 이거를 뭐 그 100cm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25인치라고 얘기하거나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때 두 개가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dBm이라고 하는 게 있고 dBu라고 하는 거가 있을 때 다만 형식에 따른 거지만 그 한마디로 그냥 그걸 재는 방식 그러니까 기준 뭐라고 해야 되나 재는 기준점이 틀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뭐 한마디로 그 출력을 나타내는 표시 그렇게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dBm, dBu, dBV가 있을 때 그 레벨 차가 각각 기본적으로 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어디냐 92페이지에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그 음향 장비를 보면은 AS-EBU나 이런 것처럼 전문가 장비는 플러스 4dBu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가정에서 쓰는 장비나 아니면 비전문가용 장비는 출력이 마이너스 10dBV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92페이지 봤을 때 플러스 4dBu랑 마이너스 10dBV의 차이는 얼핏 보면은 14dB 차이 같지만 그 뭐 공식 약간 이 방식에 따라서 뭐 dB로 환산했을 때 뭐 11.79 dB 보통에서 약 12dB 차이가 난다. 요런 걸로 살짝 꼬아 가지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그 음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막 그 다가오는 공식은 아니에요. 음향할 때 사실 저희는 감으로 많이 올리긴 하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거는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은 가끔 음향 장비 연결해 소리를 낼 때 똑같은 볼륨으로 체크를 하는데 어떤 장비는 갑자기 소리가 큰 장비가 있고 어떤 장비는 굉장히 낮은 장비가 있어요. 그런 차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금은 요즘은 사실 뭐 핸드폰이나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뭐 MD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 쓸 때는 그 출력 레벨에 따라서 그 어디 연결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90페이지에 이제 VU 미터랑 이제 피크 미터인데 이거는 이제 음향 장비 보시면은 그 음향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 핸드폰에서도 지금 소리가 왔다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게 피크 미터입니다. 한마디로 순간 소리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싼 것들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그 뭐랄까 순간적인 것들을 내주는데 좀 좋은 것들은 그 어떻게 표현하지? 약간 맨 위에 점으로 해가지고 최대치를 찍었을 때 소리가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 소리가 올라갔어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제게 좀 그런 기능인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은 다 피크미터를 씁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예전에는 VU 메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 장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리의 약간 평균치, 소리가 대충 어느 정도쯤 나오겠다라는 평균치를 내는 거는 VU 미터로 표시가 됐고 피크 미터는 순간적인 그 수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순간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소리의 실질적인 순간치를 측정했던 게 이제 피크 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정리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쨌건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음향의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 책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전기를 전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약간 저도 부족한 게 많긴 한데 음향을 하다 보면은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아다터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그냥 아다터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아다터에는 친절하게 모든 설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음향 정비, 음향이나 모든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기계의 스펙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뭐 스펙들을 다 외우라고까지 말 못하더라도 이 장비가 어떤 스펙으로 갖고 있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220V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풋이 220V인데 출력이 18.5V입니다. 뭐 250mA하고 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뭐 특정한 콘솔이기 때문에 여기 맞춰져 있긴 한데 음향 장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아다터 같은 것들이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 그 배터리 그 뭐냐 아다터 그 볼트수가 몇 볼트인지 모르시잖아요. 생각이 안 나시죠? 뭐 무선 마이크가 됐건 아니면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선 공유기 같은 경우 음향 같은 경우로 뭐 그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연동하기 위해서 공유기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그런 공유기가 됐거나 뭐라고 했을 때 사실 음향 장비 같은 경우 쓰다 보면은 장비를 연결하고 빼고 하다가 보면은 아다터가 분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다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써야 되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터리 어쨌건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다터는 10개인데 다 종류가 틀려. 그럼 여기에 맞는 아다터는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뒤에 보시면 표시가 있어요. 그 전기 꽂는데 뒤에 이것도 있나? 요건 없네. 요건 없는데 어디 보자. 이건 또 스피커니까 그냥 이구나. 이거 같은 경우 230V까지 뭐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긴 했는데 무선 공유기나 이런 게 뒤에 보시면은 이 장비는 몇 볼트가 들어가 5볼트가 들어가는지 9볼트가 들어가는지 12볼트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더터를 만약에 잘못 끼게 되면은 장비가 그 과부하가 생기거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지금 이게 몇 볼트냐라는 것들을 체크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컨설팅까지는 아니고 장비 좀 봐달라고 해서 이제 가는 곳 중에 그냥 앰프가 터졌어요. 아니면 장비가 안 나와, 전기가 안 들어와 이런 것들 때 전기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50% 이상이 퓨즈가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에 살짝 뜯어보면은 퓨즈가 보이거든요. 퓨즈가 보였을 때 테스터기가 있으면 테스터기를 찍어보는 거예요. 찍었을 때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건 퓨즈가 나간 거고 연결이 되어 있는 B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안에 있는 뭐 트랜스나 이런 것들이 나갔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체크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곳에 갔는데 그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믹서기가 나갔대요. 나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그 믹서기가 나가니까 뭐 한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 원짜리 장비를 몇 달 동안 못 쓰고 있었어요. 못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해가지고 딱 보니까 뒤에 열어보니까 이제 그 퓨즈가 나갔더라고요. 나가가지고 퓨즈로 그냥 교체를 했어요. 교체해가지고 딱 끼니까 연결이 돼서 소리가 나왔어요. 거기서는 몇 달 동안 이 장비를 못 쓴 거죠.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뭐 엔지니어 저희 뭐 음향 엔지니어가 뭐 전기 뭐 기술자까지 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퓨즈 정도는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는 거죠.
퓨즈도 보시면은 이게 퓨즈가 220V용인지 아니면 이게 1A인지 2A짜리인지 어디에 맞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종류별로 틀려요. 저희도 퓨즈가 한 종류로 따지면은 한 2, 30, 20가지 정도 되는 종류별로 이제 퓨즈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혹시라도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저희가 가려고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기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향 엔지니어가 알고 있어야지 추후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두서없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전기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볼트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기에 대한 기본 이론 정도쯤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여기에 나는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직류랑 교류랑 저항값에 따라서 그 어떻게 전압이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피던스랑 접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피던스 매칭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SUV 차량이 있다고 했을 때 SUV 차량에다가 그 뭐냐 캠핑용 트레일러를 연결해 가지고 다니면은 웬만한 거리는 다닐 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마티즈 같은 데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500kg짜리 그 캠핑용 그 캐리어를 설치를 하면은 평지에서 달릴 수는 있긴 해요. 달릴 수 있긴 하지만 마티즈한테 굉장히 과부하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등치가 큰데 그 마티즈 같은 경우에 그 5인승이에요. 5인승이긴 한데 저 같은 등치 5명이 타버리면 5인승이 맞긴 한데 마티즈는 과부하가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제가 45인승 버스를 탄다고 혼자 타고 다닌다고 했을 때 45인승 버스에 제가 혼자 타고 계속 다니면은 45인승 버스가 저 혼자를 옮기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겠죠. 힘이 그만큼 많이 남아도겠죠. 대신 기름 소비가 굉장히 많겠죠. 기름이 굉장히 낭비가 될 것이고, 저 때문에 45인승 버스를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죠. 물론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쓴다면은 굉장한 낭비가 되겠죠. 이것이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앰프랑 스피커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앰프는 스피커보다 보통 저희는 1.5배에서 2배 정도의 출력을 내는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앰프 출력이 2000kW면 스피커는 예를 들어서 1000W 정도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 앰프가 그 정도 힘을 내줘야지 스피커가 그 제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최소한 스피커가 1kg면은 앰프도 1kg 정도로 맞춰주는 게 둘이 서로 밸런스가 최소한 맞는 거죠. 보통 근데 그랬을 때 약간 좀 제 성능을 최대한 발휘 못하기 때문에 약간 1.5배 정도 앰프를 둡니다. 저희가 옷을 입을 때 꽉 맞는 거 입지 않고 약간 널널한 거 입었을 때 활동하기 편한 것처럼 맞춰주는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보통 기본적으로 세팅된데 처음에 전문 엔지니어가 한 공간에 임피던스 매칭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세팅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장비를 옮기고 이동하고 분해하고 이런 식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봤을 때 이 앰프에 이 스피커면은 이 정도 쓰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앰프랑 이 스피커를 샀을 때 매칭이 안 맞는 거 쓰게 되면은 물론 충분한 물량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충분한 물량이 없을 때는 매칭을 잘 못하면은 그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죠. 앰프는 큰데 스피커 작게 하거나 아니면 스피커는 큰데 앰프가 작으면은 제 성능을 못 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비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펙을 맞춘다는 거죠. 흔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그 본인이 이제 버스 회사 사장이었을 때 사람이 많이 탈 때는 타는 곳에는 버스 배차 간격을 늘리던지 아니면 버스에 큰 걸 배치를 하고 사람이 좀 적게 다니는 노선에는 버스를 약간 좀 작은 버스를 배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간격을 약간 좀 길게 하던가 이런 것들 매칭하는 것처럼 그 스피커랑 그 여러 장비에 있어서 그 적정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한 그 임피던스를 맞추는 거 그거를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접지는 사실 이 접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도 전기를 공부하기 전에는 접지가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예. 여기 있나? 배전반이 있으면은 잠시만요. 배전반. 배전반. 배전반에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쪽에서 그 하는 거기도 한데 RSTN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기 그 예. 여기 있다. 예. 이게 보통 이제 배전반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야 되구나. 전기 RSTN 해가지고 이거 상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근데 하는 것 중에 여기 녹색 선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 부분이 흔히 저희가 접지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접지 부분인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 옛날 PHM 원리처럼 접지는 뭐냐면은 불필요한 잡음이나 불필요한 신호를 접지선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밖으로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하수구처럼 하수구 구멍을 그 설거지하다가 지저분한 물들을 버리는 것처럼 접지를 통해서 필요 없는 전기들을 내보내 줘야 되는데 보통 그 여기 지금 없는데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접지 콘센트예요. 그건 접지가 없어요. 대신 그 컴퓨터 데스크탑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 양쪽 끝 부분에 약간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접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콘센트도 보면은 돼지코 꽂는 거 위에 약간 그 쇠로 나와가지고 붙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요거랑 연결돼 가지고 접지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불필요한 전류를 이쪽으로 빼주는 거죠. 접지가 있는 것들이 전기에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94페이지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왔을 때의 지표 접지, 세시 접지, 신호 접지가 있는데 신호 접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이크 케이블 이런 거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마이크 얘기하겠지만 쉴드선 그 마이크 선에 연결된 쉴드를 통해서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는 약간 아주 약한 신호에 대한 접지가 이제 신호 접지고요. 세시 접지 같은 경우는 음향 같은 경우를 연결할 때 저희가 보통 그 저희 큰 렉에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렉에 음향 장비나 이제 뭐 데스크 약간 좀그 렉형 장비 보면은 접지를 할 수 있는 그 선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를 잘 안 보셔서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렉이나 이런 데에 연결하게 되면은 그 기계에 흐르는 어느 정도의 이제 불필요한 전류를 그 셰시를 통해 가지고 그 약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표 전기 접지는 약간 전기에 관련된 건데 이 지표 접지가 여기랑 연결이 돼 가지고 이 배전반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전반까지 연결을 하게 돼서 그 접지를 어디로 가느냐? 공연장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렌탈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기 작업할 때 전기 그 봉이 있어요. 봉 이렇게 되나?
땅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접지봉 이런 쇳덩어리 같은 거 해가지고 예. 여기도 뭐 접지 공사 나오긴 하는데 접지를 해가지고 땅 속에다가 박아버려요. 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불필요한 전기들을 이 땅 속으로 흘려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가 배수로로 음식물을 보내버리면 그게 정화시로 쑥 가가지고 정화가 되는 것처럼 불필요한 전기를 접지를 통해서 보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이제 99페이지처럼 잘 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는 접지 방식이 있고 뭐 단일 접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루프는 이런 접지봉을 여러 개 뒀을 때 이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서로의 영향 때문에 그 험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라운드 루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 쪽에서 얘기하기 할 때 한마디로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라는 걸 돌리게 됩니다. 이거 마지막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전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과학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과천과학관이 됐건 대구 가니까 대구 쪽도 과학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과학관이 특히 저는 과천과학관을 가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애들은 결합시켜가지고 이쪽에 가가지고 그 기본적인 이론들, 그 원리들을 설명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사실 거기에 과천과학관 기본 이론 하여간 그 관에 다 있는데 전기가 저희가 모토 한번 쓰신 분들 모토가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반대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모터가 돌면은 그 모터 속에서 이게 돌면서 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RSTN 해가지고 세 가지 120도 차이로 해서 전기가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N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지점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랑 연결해가지고 두 개를 하거나 아니면 파란색이랑 하얀색이랑 연결하거나 아니면 노란색이랑 하얀색이랑 연결하거나 무조건 하얀색은 한 개 연결해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했을 때 보통 220V가 나옵니다. 약간 다른 얘기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연결하거나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연결하게 되면 이건 380V 나올 때 이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380V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배전반을 보시면은 이 전기가 있는 곳 내에서 연결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하얀색이랑 여기 노란색이랑 연결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요 전기가 예를 들어서 집안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거실, 이게 예를 들어 안방 1, 안방 2 이런 식으로 전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A, 30A였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게 전체 이 전기 들어오는 거에 대한 메인 브레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다 맥시멈을 쓰면 여기가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떨어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약간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요 기본 원리는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전반이 이렇게 생겼고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로 쓰게 됩니다. 사실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이건 사실 보여주면서 해야 될 거라 얘기하고 싶은 건 좀 더 있는데 예. 여기 다시 설명이 들어가면은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마무리 지으면은 사실 전기에 대해서 할 게 꽤 많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음향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RSTN이 어떻게 돼서 여기에서 220V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암페아로 했을 때 그게 있어요. 몇 암페아는 몇 와트까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는 다 안 나왔지만 알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전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리 있게 말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다음 부분부터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약간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제가 외우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거 같네요. 외우시고 어찌됐건 이 부분 잘 찍으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은 잘 찍으시길 바랍니다.